저는 윤말순 69살입니다. 36해를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보냈어요. 국을 끓이고 밥을 펴고 아이들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 기쁨이었어요. 딸 미나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이에요. 일주일만 도와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손주 할인이를 본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버스를 탔고 창밖으로 큰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빌라와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사위 태성이의 인사는 공손했어요. 물류센터 보안팀 대리라고 했습니다. 옷매무새도 반듯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낯설었습니다. 향초 냄새가 진했고 거실 벽에는 큼직한 캘리그라피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조용함 속에 깊이가 있다는 글씨였습니다. 미나가 속삭였어요. 요즘 태성이 야근이 많아 예민해. 그냥 모른 척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은 집안의 균열을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하는 법을 알아요. 그날 밤 할인이와 동화를 읽다 잠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반입 창고 D-17 표시는 생활자 바로.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물류일이겠지 하고 지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미나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희미한 손가락 자국. 멍이었습니다. 그건 뭐니? 육개장 그릇 들다가 부딪혔어. 웃음이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따뜻한 국물이 배를 채우면 마음도 버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밤 할인이가 제 팔을 끌어안고 잠꼬대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거북이, 여우, 고래 그 순서야. 아이들 말은 보통 뜻이 없습니다. 그날따라 그 순서가 유독 또렷했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넘겼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거실 벽에 붙은 액자를 봤어요. 캘리그라피 글씨를 보호하려고 붙인 투명 스티커들. 정확히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뾰족했고 하나는 물결 모양이었어요. 거북이, 여우, 고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뭐냐고, 태성아. 사위는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액자 보호용이에요. 습도 때문에.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할인이가 또 말했어요. 아빠랑 비밀놀이 했어. 동물 스티커 맞추기 게임. 그래. 어떻게 하는 거냐? 액자 누르고 뭐가 나오는 거. 할머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아이의 손가락이 입술 앞에서 쉰-하고 다쳤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밀 게임이라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비밀은 대부분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자 사위가 서재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밥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액자 뒤에 뭔가가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확인하는 건 다르니까요. 할인이는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여우, 고래 같은 동물을 반복해서 그렸어요. 왜 같은 동물만 그리냐? 아빠가 자꾸 이것만 그리래. 그리고 할머니, 이 순서 잘 기억해야 돼. 5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포개어 바라봤습니다. 거북이, 여우, 고래, 새 동물의 순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넷째 날 미나와 할인이가 마트에 나갔어요. 2시간 안에 들어올게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거실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딸의 남편 집입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게 더 위험한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액자 테두리를 밀었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뒤쪽 벽지에 얇은 경계선이 보였어요. 손톱으로 톡 건드렸더니 작은 덮개가 반짝였습니다. 열리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서재용 캐비닛으로 향했어요. 안에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정리된 영수증들, 펜, 안경.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바닥이 이상했어요. 톡톡톡.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한 군데서 텅 빈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손톱을 세워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가짜 바닥이었어요. 그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색이고 낡아 보였어요. 열쇠 고리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북이 여우고래. 제 손이 떨렸어요. 현관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서랍을 닫고 열쇠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왔어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인상을 부드럽게 펴고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고, 뭐 샀냐? 맞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비밀의 가장자리에 발을 디디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성아, 사위가 거실을 지나갔어요. 미나 손목이 아프대. 병원 같이 가봐라.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장모님, 괜한 오해 만들지 마세요.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어요. 의심은 관계를 망칩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는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내닫았습니다. 저는 우산을 집어들고 뒤를 따랐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어요. 사위의 차가 단지 뒤편 지하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차 불이 꺼졌습니다. 사위가 나왔어요.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검은 가방을 건넸어요. 그 사람은 고개만 까딱하고 사라졌습니다. 제 몸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요? 물류일? 아니면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혼란했습니다. 동물 순서, 가짜 바닥, 검은 가방, 할인이의 비밀 게임, 미나의 손목의 멍,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지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119나 112에 전화하면 지구대로 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제 같은 노인이 자꾸 조사하다간 때를 놓칩니다. 저는 즉시 구청 생활안전과의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찾았어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큰일을 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냥 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형사는 끝까지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소가 어디십니까? 잠복해 보겠습니다. 점심 무렵 평범한 회색 차가 아파트 근처에 자리 잡았어요. 형사 둘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오후 5시쯤 사위가 서재를 잠갔어요. 할인이는 졸렸습니다. 미나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할인이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우리 어젯밤 노래 뭐였지? 거북이, 여우, 고래? 맞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작은 스티커를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거 잘 지키해. 스티커 뒷면에 작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927. 제 손이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927. 이게 뭘까요? 숫자? 암호? 아니면 위치? 밤 8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꺼냈어요. 액자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목욕 중이었습니다. 사위는 서재에 있었어요. 할인이는 침대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거북이 여우고래. 액자 스티커를 그 순서로 눌렀습니다. 딸깍. 벽 안쪽으로 덮개가 들어갔어요. 작은 자물쇠가 보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꽂았어요. 돌아갔습니다.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현관이 열렸습니다. 오태성 씨,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섰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소리쳤어요. 무슨 권리로? 형사는 차분했습니다. 창고 D-17 지난주 반입 목록, 그리고 이 집 벽면 은닉함.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미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가 풀릴 거야.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금속 상자를 열었어요. 휴대용 바코드 스캐너, 정품 라벨 수십 롤, 가짜 출고증, 여러 개의 출입증 모두 다른 이름으로. 형사가 말했습니다. 센터 밖으로 빼돌린 고가 전자부품들. 라벨 바꿔 되팔았습니다. 927은 창고 위치 암호였군요. 정확했습니다. 927. 할인이가 제 손에 쥐어준 숫자. 그게 그 아이가 조용히 아버지의 비밀을 전하는 방식이었단 말입니까? 사위는 형사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들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미나는 식탁에 붙잡고 서 있다가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잘 해결될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딸의 삶이 남편의 선택으로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사위는 경찰에 넘겨졌어요. 조사실에서 미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돈의 일부는 그녀도 받았다는 것을. 그것도 함께 조사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정폭력은 아니었단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 멍은 그저 구속된 마음과 벽에 부딪힌 팔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할인이는 며칠 동안 자다가 깼습니다. 여우는 나빠? 할머니, 여우는 나빠? 여우도 때로는 길을 잃어. 길을 찾으면 다시 착해질 수 있지.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것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큰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꾸렸어요. 제가 사는 작은 빌라로 셋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베란다 한 칸, 방 하나, 작은 부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밤 냄새가 집을 채웠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은 계란말이와 깍두기. 밥에 국을 말아먹는 소리가 고요했지만 따뜻했어요. 미나는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돌아왔어요. 손가락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눈에는 빛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팥빵 많이 팔렸어요. 그래? 잘했다.
고생했어. 저녁마다 할인이와 동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순서는 바뀌었어요. 고래, 거북이, 여우. 할머니, 여우도 친구야. 그래. 우리 여우도 친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밥, 안전한 잠, 서로의 손. 그것이면 충분해요. 1년 후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 여사님, 사건이 결심되었습니다. 사위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폭력이 없었고 딸이 증언했기에 그 정도였어요. 미나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꾸준했어요. 할인이는 다시 그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손가락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엄마, 손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지 뭐. 하지만 밥은 여전히 만들었습니다. 국물은 조금 더 묽어졌고 손질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미나는 가끔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제 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밥을 지을 때, 반찬을 담을 때, 그릇을 씻을 때, 우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할인이는 그것을 봤어요. 자기 할머니가 아프면 자신의 엄마도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인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착해져서 다시 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착해지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착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면서 그렇게 착해지는 거예요.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눈에는 이미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69살 할머니, 32살 딸, 6살 손주. 우리는 이 작은 방에서 우리의 생을 이어갔어요. 그해 봄 할인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샀어요. 양초 6개를 꽂았습니다. 미나가 가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맞춰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내가 소원 말해줘도 돼? 물론이지. 뭐라고 하고 싶니? 할인이가 양초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행복하고 할머니 손가락이 안 아프고 그리고 아빠도 착해져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양초를 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았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할인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밥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의 따뜻한 숨. 그것만으로 이미 제 인생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사위가 출소했어요. 저는 이미 7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더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밥을 지었어요. 사위는 문 앞에 섰습니다. 어두운 눈, 밀려난 어깨. 감옥에서 나온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는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돌아서려 할 때 저는 두부를 담아 건넸습니다. 출소했는데 두부는 먹어야지. 미나도 곧 마음의 문을 열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사위의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네, 제가 노력해야죠. 정말. 그래. 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사위는 두부를 들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사위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미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가 아빠라고 외쳤어요. 모든 게 한 번에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사위는 우리 식당에 와 할인이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부엌에서 국을 끓였어요. 미나는 이제 식당 주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백반집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 할머니 밥을 먹으러 왔어요.
할인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 식당을 도왔습니다. 언젠가 할인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이제 착해졌어? 정말?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할인이를 만날 때마다, 엄마 밥을 먹을 때마다 천천히 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완전히 착해져? 완전히 착해지는 건 없는 건 없지. 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게 착함이지.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너머로 해가 졌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백반집 주방에서 밥을 여미는 냄새,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손주가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 딸이 손주 밥을 담아주는 모습, 이것이 인생이었어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꿋꿋하게, 여우처럼 영리하게 상황을 헤쳐나가고 고래처럼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우리. 우리는 다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따뜻한 밥이 모든 상처를 다 고치진 못했어요. 하지만 밥을 함께 먹는 식탁에서 우린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가족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밤 한 통의 전화를 해보세요. 밥 한 끼 할래? 그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에 나눠주세요. 따뜻한 밥처럼 따뜻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거예요.